여러분, 제가 추석 연휴 중이어서 또 이 가족 집에 와 있다 보니까 장비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여러 개 바꿔가면서 할 만한 상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부족해서 제가 바로 자료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일단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나?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을 갖고 있는 자 혹은 다주택자,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금리 빨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일 것이고, 내 집 마련을 못하고 계신 분,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다른 말로 집값이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안 하냐? 금리 인상 안 해서 이 나라 경제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선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분명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은 어떤 이해관계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얘기마저도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국은행을 입장을 대변한다느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차라리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인지를 말씀드리는데, 역시 이번에 이 금융안정 상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요 금융 관련 현안을 점검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거의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금융불안지수라고 해요. 금융불안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금융이 불안한 건데, 최근 뭐 주의 단계는 좀 상회하고 있으니까, 뭐 물론 주의할 만한 상황이지만 금융불안도가 굉장히 크게 고조된 뭐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은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금융 취약성 지수도 장기 평균선이 있으면 그것에 좀 밑도는 수준은 아니지만 불안한 감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금융 불안 정도가, 금융 취약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나 역사상 정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세요. 또 자금 유출이 집중되다 보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 위기 오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국은행이 평가하기를 보세요. 외국인 주식과 채권 자금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유입이 일어났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금 순유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금 유출로 인해서 외환 위기 오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좁혀 나가는 의사결정까지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영향 중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 대한 증권 투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순유출이 일어났다. 순유출이 일어난 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일어난 겁니까? 19, 20, 21, 22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22년 중반부터 23년까지는 순유출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국내 투자자의 순유출이 한미 기준금리 격차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우려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국은행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오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외 금융자산이 있어요. 순대외 금융자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금융부채보다 대외 금융자산이 더 많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빌려준 돈이 빌려받은 돈보다 훨씬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환위기 왔었을 때 1997, 8년 외환위기 왔었을 때는 대외 금융부채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빌려주고 더 많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격차를 보시면 오히려 벌어졌기 때문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대외 채무만 볼게요. 지금은 대외 채권과 채무를 본 건데 대외 채권이 많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가능성 적다라는 뜻인데 대외 채무만 본다면 그 대외 채무의 일부가 뭐예요? 단기 외채. 그리고 일부가 장기 외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면 어떤 위험한 상황,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순식간에 자금이 빠져나가서 외환위기 올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 외채가 전체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외환보유액도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외환보유액에서 단기 외채가 얼마나 비율이 되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막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40%가량 외환보유액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단기 외채는 4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마저 그 비중이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거나 기계적으로 외환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은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그 보고서를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 평가라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외환위기 가능성을 진단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잣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한국은행이 평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산 시장이잖아요. 이 보시면 최근에 주택 시가총액도 커지고 주식 시가총액도 커지고 명목 GDP 규모도 커지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명목 GDP의 증가 속도보다 주택 시가총액의 규모가 더 빨리 증가한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식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속도는 GDP 증가 속도보다 느리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계 신용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기업 신용이 증가하는 게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가계 신용 문제가 정말 폭탄이 터지듯이 터질 거라고 한다면 주택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명목 GDP 대비 기업 신용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가계 신용도 문제일 수 있지만 특히 뭐가 최근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기업 신용 문제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 가계에서 가계 또 혹은 중소기업에서 자산 건전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 저하되고 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예대금리 차가 최근 들어서 늘었고 2분기에는 좀 주춤해졌지만 결과적으로 은행의 경우에는 뭐 지금 쉽게 말해서 뭐 돈을 괜찮게 벌고 있다. 23년 2분기 들어서 예대금리 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뭐 근래 들어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아직도 은행은 뭐 괜찮다라는
그런 종류의 평가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이 금융 부분의 취약성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역시 은행 부분은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비은행이 좀 위험하다. 이 비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급격히 치솟죠. 그리고 두 번째, 연체율도 치솟죠. 특히 어디가 치솟아요? 저축은행. 물론 상호신용금고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체율도 상승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상승하고, 쉽게 말하면 은행이 상호금융이나 보험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비은행 금융기관이죠. 이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갚지 못할, 그러니까 받지 못할, 대출을 해줬지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 대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들, 또 저축은행 같은 경우 총자산 순이익률도 떨어지고 있어,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이 평가하기를 대외적인,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 따른 대외적인 어떤 금융부실 문제, 그러니까 외환위기 가능성,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사인이고요. 상대적으로 무슨 문제가 크다? 국내 내부적인 금융 불안정성이 크다. 특히 어떤 금융? 지금 이야기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부실 문제가 좀 크다. 그러면 보세요. 대외 채무 문제가 크고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되겠지만, 반대로 국내 내부적인 금융부실 문제가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밖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 채권시장 등등을 좀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평가죠.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의 흐름도 지금 그나마 23년 7월까지는 좀 다시 제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8월 이후에 중국 관련 리스크가 부각됐거나 연준이 통화 긴축을 더 장기화하겠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더 장기화되겠다, 이런 사인들이 등장하면서 그게 걱정이 되면서 주식시장을 떠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고조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금융불안 문제, 부동산 관련 불안, 연준의 통화 긴축 장기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락하죠. 역시 한국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7월까지는 괜찮았는데 8월 이후에 조정되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대만, 중국, 일본, 미국, 홍콩 세계 공통적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8월 이후에 조정되고 있는 모습. 그 조정되는 이유는 방금 강조해드렸듯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있고요. 중국 부동산 관련 불안도 있고요. 연준이 통화 긴축의 장기화, 금리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 이런 것을 열어두면서 중첩되는 영향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셧다운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동반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모습이라고 한국은행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됐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별로 회복세 차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지역별로 봤을 때 아직도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도 봐야죠. 근데 전월세 가격도 상승 반전했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초래될 그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 그 다음 또 여러 심리적인 것도 좀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주택 매수 심리도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고,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기존에 비하면 조금 강화되는 모습,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매수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쭉 빠지다가 23년 들어서 22년만큼은 아닌 거래량도 다소 회복되는 모습. 제가 엊그저께 분석해 드렸지만 그런 경우에서 미분양 주택 물량도 감소하고 있는 흐름, 6연속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6만 2천 호까지 감소했죠. 그런 흐름을 보면서 주택시장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부정적이지 않다. 그래도 회복되는 경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금융 취약성 지수를 보면 최근 고조됐다가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 그래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한국은행은 걱정하는 것이 향후에 금융 취약성 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불안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3번을 그냥 없다고 가정할 수 없다. 그 밖에도 FVI라는 역시 금융 취약성 지수를 가지고 GAR이라는 어떤 또 지수를 추정하는, 그 경로를 추정하는 추정 절차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직접 계산하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도 경로상 여러 가지 금융 취약성 지수가 뭐 다시 고조될 수도 있고, 또 GDP 경로상 하방 위험이 더 확대되는, 그러니까 GDP를 더 하방 압력을 주는,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 될수록 경제를 더 침체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 연체가 크게 늘어나고, 이 신규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도 늘어나고 연체율도 같이 늘어나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가 라고 보면, 여기 은행과 비은행권으로 나누는데, 전체 대출액에서 대출액 보시면 여기 932조 원의 비자영업자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165, 463의 자영업자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영업자가 가계대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은행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취약차주의 대출이 있겠죠. 잠깐 설명드린다면 이 취약차주의 정의는 신용등급이 저신용등급이거나, 그리고 저신용등급이거나, 혹은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신용등급, 그리고 저소득계층,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취약차주의 정의상 특히 채무상환 비율이 현저히 높다든가 이런 계층들이 이제 취약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취약차주가 차지하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가계대출 규모를 헤아려 보면 28.4조, 또 19조, 34조 정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그 취약차주의 빚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규모 면에서도 각자 훨씬 많죠. 그러니까 비자영업자, 임금근로자의 가계대출 규모나 그리고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로 봐도 어쨌든 은행권에 배치되어 있는 부채 규모, 또 비은행권에 배치되어 있는 부채 규모, 이 취약차주가 짊어진 대출이 대략 7.1%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도 뭐 가계부채 규모가 2천조 정도 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2천조 정도 되는 가계부채 규모, 가계신용에서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의 규모가 대략 한 7% 정도가 되니까 여전히 이 가계 금융부실 문제,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업 부실 문제, 특히 건설사, 부동산 PF 부실, 그걸로 인해서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이런 비은행권의 금융부실 문제는 아직도 현저히 높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인 어떤 금융부실, 우리 한국이 감당해야 될 대외적인 금융부실적인, 특히 외환위기 가능성, 그죠?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
그런 부실 문제는 크지 않지만 대내적인 부실 문제는 크기 때문에 이 금융 부실 문제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었는데요. 끝으로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지금 예약 발매 중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예약 발매 기간에 또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면서 녹화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 있다가 PC 데이터가 나오니까 PC 데이터 나오면 또 즉시 분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